섹션 2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그러한 비유동자산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부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은 유형자산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만족해야지 유형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쉬운 말로 하면 영업활동 이렇게 말합니다. 영업활동. 영업활동이라고 말하고요. 즉 회사가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산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그러한 걸 영업활동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물리적 형체가 있고요. 영업활동에 써야 되고 물리적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해서, 즉 장기간 사용할 그러한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유형자산의 계정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대지, 임야, 전답 등으로 하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매매 목적의 토지는 재고자산이고요. 비업무용 토지는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뺀 영업활동에 쓸, 즉 상품 제품 이렇게 팔기 위해서 당사가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든가 뭐 그럴 때 그 땅을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을 토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은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점포, 창고, 사무소, 공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 부속 설비 등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축물은요. 구축물은 토지 위에 정착관, 정착이란 거 위에 있는 이런 뜻이죠. 건물이 아닌 교량, 궤도, 갱도, 정원 설비 및 기타의 토목 설비 또는 공작물 등을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 회사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든가 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계장치는요. 제품 등의 제조, 생산을 위해서 또는 상품 운송을 위해서 기계장치, 운송설비 또 기타 부속 설비 등을 회사가 샀다면 이런 것들은 기계장치로 분류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그러한 자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 이렇게 신축 사옥이 필요해서 우리가 신축 사옥을 짓고 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그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그 건물 계속 보면 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발생되는 그러한 지출에 대해서 쓰는 임시 계정이고, 완공이 되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즉 신축 사고 짓고 있다 그러면 건물로 대체한다, 이제 그런 거죠. 따라서 그 완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의 유형 기타의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이 있습니다. 자, 이름은 전부 일단 암기하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자산, 영업활동이 필요하면 취득을 해야 되겠죠. 취득 시에 그 취득 원가는 최초로 취득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그 다음에 현물출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걸 말합니다. 그 주식을 발행하면 금전을 받아야 되는데, 금전 대신에 이렇게 물건을 받는 거, 이걸 현물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이니까 주식을 주고 뭐 건물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런 경우 이제 현물출자, 그 다음에 증여받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이런 것들은 그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 가장 유사한 말 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원가의 구성이라고 해서 최초 취득 시의 그 취득원가인데, 그게 이제 구입원가, 또 우리가 만약에 직접 만든다면 제작원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러한 비용들도 다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혹시 할인을 받았다면 매입 할인은 차감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는요,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운송비, 우리가 부담했다면 운송비까지 주고 산 거니까, 그 다음에 취급비까지 주고 취득을 했으니까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 혹시 필요로 했다 그러면 설치비 준 것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있는 유형자산이다 그러면 취득세를 줘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까지 주고 산 걸로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상사에서 영업용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의 취득 시 발생된 취득세 등 만 원을 포함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 건물을 저거 쓰려면 그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 되죠. 그래서 저 건물 취득과 관계돼서 취득세는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취득원가에다가 포함하라고 돼 있으니까,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포함시키라는 말이거든요. 포함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므로 이 건물은 이제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취득세 포함해서 101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101만 원,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쓰고요.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에 씁니다. 당좌예금 자산인데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에 쓰는 거죠. 자, 이 거래 종류 물어보면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 기타 무상 취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증여받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무상으로 혹시 받았다면 그 상대 계정에는 무상으로 그냥 받았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 좋은 것들이 우리가 수익으로 많이 처리하는데 그 이름이 자산수중이익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산수중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회사 관계자 이주일 씨로부터 토지 1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그럼 이 토지 100만 원은 공정가치라는 소리고요. 혹시 문제를 뭐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주일 씨가 토지를 90만 원에 샀는데 현재 공정가치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받았다. 그런다면 공정가치로 써야 되니까 현재 상태에 현재 즉시 산 다음에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공정가치 유사한 말 시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만 원으로 토지를 처리하시고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니까 상대 계정에다 자산수익을 쓰는 거죠. 자산수익은 이제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 대변이 되겠고요. 토지는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 되겠습니다. 거래 판료수와 결합관계는 계속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장기간 영업활동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쓰다 보면 취득 이후에도 지출이 발생돼요. 그 지출을 원가라고 그러는데 그 지출에 대해서 1번, 2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고요. 두 번째,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어떤 지출이냐면 유형자산 취득 후에 발생된 지출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해당되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의 경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에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여기 좀 써져 있는 거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이건 더 오르게 됐다는 말이고요. 상당한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 그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쉬운 말로 말하면 건물의 증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계나 자동차의 스팀 엔진 교환 뭐 이런 것. 엔진은 이제 기계나 자동차에서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혹시 돈이 지출됐다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증축을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엔진을 교체하고 나면 그 뒤에 발생되는 효익이 혹시 크겠죠. 즉 효익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효익이 크다는 말은 그 뒤에 이 지출을 하고 나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다리고 있으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또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고 이 들어간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거예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건물을 증축했다 그러면 그 증축비 1억 나왔는데요. 그러면 1억은 건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수익적 지출은요. 자산의 온상을 회복시키거나 온상회복,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합니다. 예제에 보면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의 도색, 색이 발해서 삭제한 거라든가 건물의 유리가 깨져서 유리창 교체 이런 것들은 온상 회복 능률 유지 맞죠? 예. 자동차 뭐 타이어 교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계나 자동차의 엔진 오일 교환 이런 거 할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은 계속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예. 비용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수익적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자산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자본적 지출을 씁니다. 시험 문제를 낸 숙제자는 회계 용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자산 처리하시오, 비용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 단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보시고요.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감가상각이죠.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기말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이 되면 감가상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처분시까지 쓴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라고 돼 있어요. 즉 감가상각은 매년 결산시, 기말,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기간 말하고 처분할 때 하는 겁니다. 또 이게 뭔데 감가상각을 합니까? 그러면 감가상각은 가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진 거, 감가. 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오랫동안 사용을 하죠. 즉 1년간 쓰고 나면 그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또 기술과 관계된다라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형자산이 구식이 되고 노후화가 됩니다. 구식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진부화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되는 쓴 만큼 또 시간이 흐른 만큼 그 가치가 경제적 교육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떨어진 것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필요하고 그 비용 처리하는 그 금액을 감가상각액이라고 해요. 감가상각을 하는 주 목적은 여기다 적으셔야 되는데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취득한 유형자산을 일정한 기간에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즉 비용 처리하는 것을 이제 배분한다고 그래요. 비용 처리하기 위함이죠. 평가한 건 아니고요. 그 취득 원가를 그 10년에 걸쳐서, 즉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취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이렇게 계속 10년에 걸쳐서 나누어 가지고 처리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평가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평가한다는 말이 아니고 비용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취득한 그 유형자산을 만약에 10년 쓰게 했다, 그럼 10년에 걸쳐서 그 일정한 내용 연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내용 연수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나누어서 배분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감가상각액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하라고 되어 있고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 토지는 구식이 되지 않잖아요. 진부화가 안 되는 거고, 건설 중인 자산은 짓고 있는 건물인데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은 거니까 이 두 개의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산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요소가 필요한데 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를 감가상각비 계산의 3요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취득원가, 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렇게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최초에 취득한 원가고, 취득한 원가에도 혹시 자본적 지출분이 있으면 이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주고 샀냐, 그 다음에 몇 년 쓸 거냐, 쓰고 나면 잔존가치가 얼마 남느냐, 이 세 가지의 자료가 있어야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가는요, 취득한 금액에 취득시 재비용이 더해지고 여기다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이게 더하는 거고요. 내용연수는 이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 말합니다. 기간이니까. 잔존가치는 그 내용연수 경과 후에 남아있는 그런 예상한 금액이죠. 그러면 이 세 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해서 그 상각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계산해서 그걸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에서 빼서 이제 배분해야 되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들은. 그 중에서 다음의 방법이 감가상각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번호를 제가 붙여봤어요. 5개. 5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런 무슨 법 이렇게 나오면은 그 법이 어느 자산에서 나왔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재고자산 할 때도 무슨 법이 나왔었죠? 선입선출법, 우입선출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원가 결정 방법이라고 그랬고, 이 법은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이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은 1년간 사용했을 때 그 비용 처리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감가상각비가 돼요. 첫 번째 정액법은요.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상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공식을 보도록 하죠. 이 두 개의 공식을 먼저 외우셔야 돼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취득한 원가 또는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취득했고요. 잔존가치가 쓰고 나면 20만 원이 남고 내용연수는 10년이라고 그런다면 120에서 20을 빼고 그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게 돼요. 그러면 1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보시면 10만 원 곱하기 10 하면 100만 원이 되고요. 거기 남은 금액 20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10만 원씩 매년 똑같이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관리하고 계산하기는 편하지만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은 아닙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가장 합리적인 거는 많이 사용하면 많이 감가상각하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가치라는 게 많이 쓰고 그러면 더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얘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상각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쓰라고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시죠? 첫 번째, 관리하기가 편해서 그런 거예요. 계산하기도 편하고. 근데 합리적이지 않는데요? 라고 그래도 이렇게 또 따져볼 수 있죠. 이거 우리 회사 건물이야. 우리 회사 차량이야. 근데 이게 내 120에 주고 샀고 10년간 쓰고 나면 고철값으로 20만 원 정도 남아. 그럼 결국에는 100만 원어치가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100만 원어치를 비용만 처리하면 돼요. 그 비용을 많이 썼을 때 많이 처리하고 적게 썼을 때 적게 처리해도 되지만 한 번에 아니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해도 되죠. 합리적이는 않지만 어차피 이 자산이 안 쓸 때까지는 최종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는 전체 비용이 항상 일치만 되면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정률법은요. 다른 말로 체감잔액법이라고 그러는데 미상각잔액이라는 말은 취득한 원가에서 감가상각비 합쳐진 걸 감가상각비 누계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누계액을 뺀 거예요. 그게 상각이 안 된 금액이니까 그 상각 최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정률을 곱하는 겁니다. 정률은 일정한 퍼센트란 뜻이에요. 일정한 퍼센트로 계속 곱해간다.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미상각 잔액이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감가상각비 누적한 것이므로. 그래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전체 내용연수 기간의 비용은 똑같은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최초 1년 차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감가상각이 가장 많이 되는 방법은 그럼 이게 정률법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기업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쓰도록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률법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형자산이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건데 그걸 비용 처리 많이 하고 싶죠. 그래야지 이제 세금하고 관계돼서 세금도 조금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얘는 생산을 많이 하면 다른 말로 작업시간 비례법이라고 하는데 또는 작업시간을 많이 하면 많이 상각하고 적게 하면 적게 상각하는 그런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공식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단기 실제 생산량 나누기 총 추정 생산량입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 좀 불편하겠죠. 실제 생산량 계속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총 추정 생산량도 어림잡아서 계산해야 되니까 사용하기에는 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연수합계법은 이름이 연수합계법이 된 게 이 공식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이 연수는 내용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연수를 다 합계해서 계산한다고 그래서 연수합계법이라고 그럽니다. 계산 공식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의 역수는 되는데 연수의 역수이라는 말은 자녀 내용 연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10년간 쓸 거다. 그렇다면 첫 해는 10 하고요. 두 번째는 9,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7 이렇게 해가요. 그래서 이게 분자 자리인데 분자의 그 숫자가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들죠. 이게 분모고요. 이거는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법도 정률법처럼 초기에 감가상각이 많이 되고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률법이 초기에 더 많이 돼요. 연수학계법보다. 그래서 연수학계법도 처음에 감가상각 많이 하고 갈수록 적게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름은 내용연수를 학계에서 계산한다고 해서 연수학계법입니다. 자, 그 마지막 이중체감법은 간단하게 보기만 하겠습니다.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 삼각률 이렇게 되고 삼각률은 2 나누기 내용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이 중에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형자산 취득하고 1년이 딱 됐을 때 자, 그리고 처분할 때 그때까지 쓴 거는 감가상각을 해요. 이 5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는 거죠. 5개 중에서 회사가 하나를 택해서 하면 돼요. 경영자가 판단해서 가장 우리 회사한테 맞는 거다 생각하면 하면 됩니다. 그럼 해서 그 비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회계 처리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합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에 쓰는 거고요. 처음 나오는 계정이 있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되는 유형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거래 판료소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자산에서 차감하기 위해서 만든 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차감은 이제 뺀다는 거죠. 근데 왜 직접 안 빼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용해서 빼냐? 직접 뺐으면 좋겠죠. 취득원가에서 직접 빼면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최초에 얼마 주고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형자산은 이제 직접 빼지 않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용해서 빼요. 이를 간접법이라고 그래요. 간접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보고서에 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1,2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감가상각에서 올해 100만 원이 됐다. 그럼 1,200에서 100만 원 빼서 현재 장부 금액은 1,100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이 차가 최초에 얼마 주고 샀는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가 얼마 떨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접 뺐다. 올해 100만 원 떨어졌다고 대변에 차량이다. 차량 운반구 100만 원 빼버리면 처음에는 1,200이었는데 100만 원 딱 빼고 나니까 기말 결산 시에 보고서 작성하면 차량 운반구 1,100으로 표시되겠죠. 1,100으로 표시되고 그다음에 이게 정액법이면 그다음에도 또 100만 원 감가상각했다. 그럼 1,000만 원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그럼 차량이 계속 적은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장기간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하잖아요. 이게 취득이 도대체 얼마 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가치가 계속 얼마 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해서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러한 유형자산은 계속 사용을 하다가 영업활동에 쓰다가 이제 필요가 없으면 처분 또는 이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하고 폐기할 때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처분 금액과의 차이를 비교해서 비싸게 처분했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싸게 처분했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계정은 각각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장부 금액은 유형자산 처음에 취득한 금액 또는 뭐 자본적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원가에서 감가상각비 누적액인 감가상각 누계액 뺀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50 됐다라고 그런다면 이건
50만 원짜리죠. 가치가 50만 원 떨어졌으니까. 그 50만 원짜리를 만약에 60에 팔았다. 그 비싸게 팔았잖아요. 장부 금액보다. 그럼 그 1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회계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시험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많이 틀고 있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자산을 매년 취득해서 감가상각하게 된다면 처음에 취득한 유형자산이 차변은 나오겠죠.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뭐 볼게요. 건물을 샀다 그러면 건물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월 30일 결산일이 되면 감가상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생깁니다. 이 둘은 자산 계정이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월해서 넘어와요. 참고로 수익 비용은 1년만 딱 쓰고 마감하면서 소멸시킵니다. 없어져요. 이게 매년 수익 비용은 발생되는 건데 자산 부채 자본은 쓰고 남으면 그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요. 그럼 이월되면 이게 만약에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매년 이월돼서 장부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럼 이게 처분할 때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없애려면 해당되는 그 유형자산,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그러면 차변에 있는 것을 대변으로 옮겨야 되고요. 예. 그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있죠. 또는 원가로.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으로 옮겨야 되겠죠. 없애려면. 대변에서 차변으로. 그러면 장부에서 해당되는 유형자산이 깔끔하게 제거돼요. 근데 이거 팔았으니까 받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받을 돈을.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보겠죠.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 취득할 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가치가 떨어져서 감가상각비 계속 더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50이라면 이건 5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60을 받았다. 그런다면 10만 원 더 받았잖아요. 그 10만 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처분했다. 그리고 비싸게 팔았다 그런다면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의 유형자산 쓰고요. 시험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취득원가로 나오니까 취득원가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차변에 즉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다가 받을 돈이나 받은 돈 쓰고 그 다음에 비싸게 혹시 받았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쓰시면 돼요. 만약에 싸게 팔았다면 그때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소시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회계 처리가 좀 어려우시면 이 정답의 결과인 이 내용을 암기하셔도 돼요. 나중에는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거.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변에 받을 돈 또는 받은 돈 쓰고 대변에 토지 같은 유형자산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취득원가 그대로. 그리고 비싸게 받았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해보고 팔았다면 유형자산 처분 소시 쓰는 건 똑같습니다. 자, 예제를 보고 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건물,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0. 이걸 60에 처분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1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거는 못 받았다는 얘기죠. 판 물건이 상품이 아니니까 못 받은 거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를 준 거는 장부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걸 처분했으니까 이 장부에서 없애야 돼요. 이월돼서 넘어온 거 아닐까요? 예. 이월돼서 넘어온 거니까 이거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처음에 샀을 때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있는 것을 이제 대변으로 옮기고 이렇게 10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옮겨야 되니까 차변에다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60에 팔았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으니까 미수금이라고 쓰시고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취득한 금액 100만 원에서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50만 원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짜리 60에 팔았으니까 1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쓰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40만 원 처분했다면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소시를 쓰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유형자산은 전부 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비유동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형자산이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번 학습을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